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씨가 평양의 방문을 만약에 받고 손을 잡고 그분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커밍아웃을 정말 과감히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절묘한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성염 전 교황청 한국대사가 교황의 방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교황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성사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제소 현황을 좀 알고 싶은 것은 본의원 질문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 그리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지. 위원장님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가족관계 녹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틀고 싶은데 그걸 언론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틀 거예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현장이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이었고요. 바로 이 발언 때문에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강 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3부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의 문제도 다뤄봅니다. 네, 저희 더 이슬라이트 멤버들은 2015년, 17년까지 약 4년 가까이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의 문영일 PD님으로부터 지하 연습실, 녹음실, 스튜디오, 옥상 등에서 야구방망이와 몽둥이 철제 봉골레자루 등으로 엎드려 뻗쳐를 당한 상태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고, 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받았습니다. 다이스트라이트 리더 이석철 군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소속사 PD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목에 5.5 기타 테이블을 둘둘 감아서 연주가 틀릴 때마다 무려 4시간 동안 목을 졸랐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이들은 아직 10대라고 하는데 우리 연애할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상 방북 요청을 수락하면서 그 시기와 방법을 놓고 벌써부터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북한 땅을 교황이 밟는다. 상상만으로도 그 파급 효과는 극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근 한미가 남북 경협과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교황 방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득실도 따져봐야 할 텐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수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미 사전 수락을 한 거니까 이제는 형식적 절차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아무래도 북한은 11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대 이벤트로 교황 초청권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교황청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을 텐데 교황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관심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저는 이건 진짜 북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요한 바오로 2세 많이들 기억하시죠? 예. 폴란드 태생이면서 1989년에 폴란드를 방문한 데 이어가지고 고르바초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지지하고 소련의 개혁 개방을 선언한 게 결국 냉전 종식이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 냉전의 이제 막바지에 또 요한 바오로 2세가 쿠바를 방문해가지고 예. 당시 미국이 쿠바를 제재하는 상황에서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황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국제 정치에 있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어떤 그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는 게 그간에 우리가 냉전 시대부터 봐왔습니다. 이번에 난민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예. 본인이 이제 이민자의 아들로서 또 사실상 난민의 아들로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시는 교황께서 항상 소수자 보호에 또 남다른 애정이 있었고 세계 평화 또 어떤 고통받는 국가들을 몸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예. 실천해왔던 걸 봤을 때 이번 북한 방문은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결정적인 한 장면을 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성염 전 교황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절묘한 묘수를 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절묘한 묘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걸 참 뭐라고 묘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뒀다. 북한에 이제 교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세계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정치인은 밀고 당기고 협상하고 뭐 이익을 다투고 이런 거지만은 예. 조건 없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어떤 교황의 모습과 그걸 환대하는 어떤 평양의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된다면 이제 세계가 평양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포용과 화해로 가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하드 파워적으로 북한을 접근했다면 이제 소프트 파워적으로 접근하는 결정타 역할이다. 그런 만큼 교황청 스스로도 그 의미를 잘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묘수를 뒀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테고요. 그럴 때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정상국가다 이걸 또 알리고 싶을 때고 그런데 이제 공은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교황 방북이 성사되고 또 거기에서 또 비핵화 이해가 나오면 결국은 트럼프 애썼던 게 다 무의가 되고 교황한테 공이 다 넘어가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교황이 노벨상을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황이 북미 간에 이제 또 하나의 정신적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면 트럼프로서도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북미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급한 건 뭐겠습니까? 연내 종전 선언 아니겠어요? 예. 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걸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거의 북한에 근접을 해왔습니다. 예. 자, 이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마지막으로 평화를 거대하게 디자인해주는 이런 역할을 올해 안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정부 생각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공을 치켜 세워주면서 교황께서 그걸 큰 차원에서 영적으로 마무리해주고 이런 모양을 꾸미면은 트럼프가 싫어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면 시기가 또 중요할 텐데 지금 12월쯤에 김정은의 그 서울 방문이 예정돼 있고 또 11월 전후로 해서 2차 또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면은 교황 방북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걸로 봅니다. 이후가 예, 서울 답방이 아직 시기가 결정 안 됐지만 어쩌면은 연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연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사이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의 어떤 민심이 한결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또 종전선언까지도 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교황께서 해주셨으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면서 교황청에 들렸고 교황과 단독 면담도 했고 파격적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유럽에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얘기했고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가서 협조 요청할 또 예정이고 뭐 이런 상태인데 이런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최근 보수 언론들 한미 공조 균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청와대도 약간의 불쾌감을 좀 나타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미 공조 균열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에 약간의 어떤 미세한 부분에서 신호가 나타났던 건 사실이에요. 일단 미국은 한국이 대북 그 국제공조에 의한 제재 그 전선에서 자칫 이탈해가지고 북한에 접근해버리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나오는 거는 제재와 압박의 효과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5.24 조치 해제를 발언한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또 남북 경협에 에드발론을 띄우면서 이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주는 메시지가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마라. 이러면서 일종의 어떤 경고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재와 압박의 효과로 북한이 굴복하고 나온 거라는 그 가정 자체의 문제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대북 제재에 이탈하는 그 파격적 대북 접근이 아니라 그 비핵화 이후의 비전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우리 스스로도 많이 자제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간과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제재 압박만으로 이렇게 대화장에 나왔다고는 보지 않지만은 제재 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제재 압박이 통했냐 아니면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저는 국제정치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이걸 너무 그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건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보고 그럼 마침 뭐 직사각형 면접구 하는데 가로가 중요하냐 세로가 중요하냐 하는 식으로 그 자꾸 확증 편향하려는 경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역사적인 현상은 이제 다 같이 통합된 현상으로 봐야 되겠고 제재 압박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에 정말로 촘촘한 제재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평양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웬걸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 압박이 북한을 아프게 해서 굴복시켰다는 분석은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라는 건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단지 제재 압박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았냐 그런 질문 한번 드려봤던 거고요. 예. 예. 또 제한적 효과는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제한적 효과는 있었다. 알겠습니다. 네. 또 5.24 조치 얘기 방금 또 의원님 하셨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 실수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승인이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같은 경우에는 좀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승인 발언은 왜 나왔다고 보세요? 그 어프로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번역하면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식 연설이 아니라 그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당 집회에서 나온 말이고 또 이런 어떤 그 말이 컨센서스 같은 어떤 동의, 합의 이런 표현을 썼으면 사실은 정확했을 텐데. 그렇죠. 예, 논란이 안 됐겠죠.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런데 이거는 한미의 쌍방과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직전에 광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좀 생뚱맞은 발언이에요. 예. 5.24 조치는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군사 조치는 다 해제됐다고 봐야 되겠죠. 뭐 대북 확성기 방송한다는 것도 중단했고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했고 지금 5.24 조치에서 표방한 대북 군사적 압박은 이제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대북 투자 완화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북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건 박근혜 정부 때 다 풀어버렸어요. 예.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네, 그게 유라시아 공동체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524 조치는 해제됐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우회로로 이미 다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게 한미 쌍방 미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의 정치적 워딩이 약간 미스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강경화 장관도 나중에 본인의 말을 번복해서 예.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시인을 했죠. 예. 그런데 이런 걸로 또 미국이 심기가 불편해서 또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면 이런 것들은 언어 구사의 문제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만큼 우리가 너무 이거를 정치화하는 것은 좀 정략적 배경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단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로 전해 듣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 2부 최강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혹시 좋은 일 있습니까? 없어요. 문자로 0570님,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할 말을 한다. 이번 주 딱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혹 YTN 수뇌부에서 주의 뭐 이런 거 없었는지요? 없었습니다.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YTN이거든요. 예.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제가 그냥 간둘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세다. 예,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뭐 좀 예상은 했습니다. 예, 예상은 예상됐던 게 이제 김부선 국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부선 씨 얘기는 조금 적게 나왔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 가족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사 국감이 되고 말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 개인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진행한 제소 현황을 제출하라라는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맞서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지사를 조사하는 것이 국감이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사 가족에 관한 녹취록을 2가지 틀고 싶다. 이게 국회법상 가능하냐? 뭐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도정에 대한 얘기보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 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 공세에 가까운 그런 질문들이 거의 많았고 이것이 그 오전 국감을 거의 차지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녹취록 2개를 공개하겠다. 국회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녹취록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한번 돌았었죠, 다. 네, 돌았었죠. 사실 뭐 내용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 흠집 내기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사실 그리고 또 틀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감이 흘러갈 것을 예상한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그래서 또 신체 검증이라는 것을 또 미리 스스로 셀프로 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이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바람직한 행동인가 생각합니다. 즉각 여당은 반발하고 또 파행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의 행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분히 그 녹취록을 국정감사장에서 틀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대신에 틀지 않았지만 트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원진 의원이 오전에는 이렇게 고성을 높이면서 나 반드시 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에는 이사 심정을 이해한다 그런 것도 완전 그거는 뭔가요? 일단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만족해서 그럴 가능성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본인에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예. 한편 야당 의원들 지지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탈당 압박 설이 나왔다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런 여러 스캔들에 시달리게 되니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을 탈당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걸 이제 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이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권고가 있었지만 그건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니냐. 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얘기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 외에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든지 어떤 뭐 정치적으로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뭐 일정한 세력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김영호 의원이 탈당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자체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은 좀 흠집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니네 동네에서도 욕먹는 사람 아니냐. 니네 편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어떻게 보자면 좀 야유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조금 해석이 다른 또 행동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제 잠깐 질문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렇게 뭐 녹취록 관련해서 좀 약간 망신주기식으로 얘기한 것이 일부러 또 그 이재명 지사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뭐 이제 깜짝 브로맨스 뭐 케미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해줌으로 인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본인이 변명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좀 주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양쪽 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국정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국정감사는 국정을 감사하는 건데 이게 지자체에 가서 그렇죠. 국회가 감사를 한다는 게 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국회가 지자체에 가서 감사를 하느냐. 그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 또는 국고가 지원된 사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개인사 부분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은 사실 그 지방의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국감에서는 사실 있을 수는 없는 대수인대로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국감을 사실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별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국에는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 거론한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봅시다. KTX 터널 공사에 반대해 단식 노동을 했던 지율스님 기억하실 텐데요. 자신을 비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벌인 나홀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조선일보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지율스님이 이제 여기가 아마 이게 대구와 부산 사이의 천성산 구간입니다.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반대해가지고 뭐 단식도 하고 소송도 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상당한 뭐 손실이 발생했다. 뭐 이러고 주장을 한 조선일보가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를 여러 차례 썼으면서 조선일보는 당시 지율 스님의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모두 6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러 차례 뭐 관련된 사설도 쓰고 기사도 쓰고 했는데 지율 스님이 이 부분이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지율 스님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5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6조가 넘는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뭐 1심, 2심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6조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허위다라고 판단해서 정정 보도를 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1심 그리고 사실 뭐 1심에서는 마치 6조 원의 손실이 인정된 것처럼 하는 뭐 그렇게 보도하신 분들도 있긴 하던데 사실 1심에서도 이렇게 6조라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6조라는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었다. 뭐 이렇게 했던 것이고 2심부터는 나란히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다. 근데 조선일보도 나름 뭐 자기들 나름의 계산 방법으로 손실을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이 이게 터무니없다라고 인정한 거네요? 네, 사실 이제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손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손해배상의 금액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에서 추정한 6조 원이라고 하는 손해는 사실은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금 공사가 여러 번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예. 2004년 8월부터 11월에도 중단이 됐고 2005년 8월부터 11월에도 중단이 됐고 결국에는 2006년에 이제 6월에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이 되면서 이게 이루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03년에 했었어야 되는 공사를 3, 4년이나 후에 하게끔 되었고 시도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시도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2조 5천억이라고 하는 뭐 사회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건데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법정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들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예. 승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손해배상을 조선일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율 스님이 1원을 배상을 하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사실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내가 이거를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던 건데 사실 지율 스님이 그 전에도 이런 류의 소송을 내서 승소하신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원 소송을 내신 적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또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정보도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원 승소했으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은 6조 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정정보도를 하라는 것이고요. 실제 뭐 이런 소송은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금액 자체를 뭐 배상하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는 지금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아마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와 관련된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은 1,000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게 법원의 태도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제 큰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가 문제됐다거나 연예인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1억이나 1억 5천 정도 지급하라는 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하고는 좀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정보도하는 선언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제주대학교의 한 교수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갑질을 하고 성희롱을 해왔다. 성희롱의 폭언, 각종 심부름까지 시켰다고요? 네, 뭐 내용이 좀 다양합니다. 이제 일단 성희롱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학생한테 묻습니다. 너 남자친구하고 진도 어디까지 갔냐? 남자친구랑 잤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교수가요?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복도를 지나가는 여학생한테 야, 냉커피 2잔 섹시하게 한번 타와봐. 또는 커피 심부름을 남학생한테 시키면서 야, 누구 마담? 이라고 하거나 또는 가슴 좀 만져보자 라는 희롱을 하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던 모양인데 남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친 스타킹으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여학생의 그 남자친구가 뻔히 보는 앞에서 야, 너 뒤태 이쁘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희롱 발언이죠. 그렇죠. 예. 폭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좀 수위가 낮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주대에는 아마 편입생들 몇 명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너는 편입생이냐, 너는 오리지널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해요. 참. 네. 그리고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발표가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너 버러지 같이 하냐? 라고 하기도 했고, 청각장애인이었던 학생이 수업 중에 조금 말을 못 알아들어서,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머리로 들이받는 듯한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뭐 수시로 담배를 사오라거나 도시락을 사오라고 하거나 또 자기 연구실로 배달이 된 의자를 집으로 좀 가지고 오라거나 심지어 자기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뭐 인터넷에서 책을 강매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교수님 이사한다고 동원해가지고 이사를 같이 해준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삿짐 날리고 우리 옛날에 예. 그랬죠. 예. 상가집에 동원되고.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하긴 했는데 이것뿐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결국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의 장래가 이 교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짜 왜 이런 일을 아직까지도 말을 못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워낙 다른 교수님들도 이 사람을 왕처럼 모셨고 이 제주대에 있는 이 A 교수라는 사람이 해당 분야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성적도 중요하고 나중에 취직할 때도 문제가 될까봐 말을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6월에 이제 4학년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폭로한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현실 자체가 사실 좀 문제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 작품에 몇 차례 자기 자녀의 이름을 끼워 넣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혐의에 대해서 학생들 주장에 대해서 이 교수는 인정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 인정한 부분은 자신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농담을 한 것이다. 전형적인 변명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연구 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말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학교 측 조사로는 부당한 저자 표시 사례가 5건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학교 측에만 맡겨둬야 됩니까? 아니면 경검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지수사라고 하는 걸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형사 고소 같은 걸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확인한 바는 지난 6월부터 교무처하고 인권센터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형사적인 처벌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아마 강요죄 또 혹은 뭐 강제 추행과 같은 그런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든가 모욕죄, 명예훼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본인이 인정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 부정 행위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보통 논문 같은 거 쓸 때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이제 이분이 또 만약에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뭐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업무 방해라든가 제주대는 지금 또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립대네요, 그래요. 네. 근데 교수들 갑질 문제는 아까 제가 뭐 20년 전 얘기했습니다만은 끊임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많이 안 그러시긴 하는데 또 이렇게 개념 없는 이렇게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글쎄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아까 20년 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제 옛날 학교 다닐 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꼭 한두 분씩은 꼭 계셨거든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갑질이라든지 폭력은 이 되물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갑질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가해자와 같은 편에 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 갑질을 같이 이제 세습을 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요즘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고 막 사원들에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교수님들 상대로 그런 교육 해야 됩니까? 사실은 교수님들 상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도 인권센터가 있고 학생생활을 돕는 센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용을 잘 못하고 또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기자 세계는 갑과 을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군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기자들 세계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욱하는 성격을 이제 다 죽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렇게 훈련받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들이받는 사례가 있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별로 없어요. 변호사는 없고. 지난번 미투 사건 막 터졌었을 때 기자들 미투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많이 나왔죠. 그 사건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증인을 쓰기도 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과거 아직 갑질을 벗어나지 못한 갑질에 익어 있는 그런 분들 좀 계시긴 해요. 어디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디든 마찬가지로 했는데 어디든 있는 이 갑질 문화는 반드시 없어져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모두 마치고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